파이님들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쪼꼬명님. 사람들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걸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주명리학이 어떤 정해져 있는 운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파이님들은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으신가요? 이 사주는 올해 91세가 되신 저희 외할아버지의 사주인데요. 저랑 사주가 많이 비슷합니다. 저랑 기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외할아버지가 거의 한평생을 농사만 지으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7, 80년 이상을 사셨거든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실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또는 나는 어떤 삶을 꿈꾸는지 사주를 보면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시기에 유리하고 어떤 시기가 불리한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나아가야 할 선택을 할지 아니면 물러나는 선택을 할지, 이런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사주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주만 보면 되게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저는 한 집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사셨다는 부분이 약간 명절 때 뵙고 오면서 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죠. 할아버지는 사주를 보면 농사만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왜 농사만 짓고 여기서 살았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별 수 없었다고, 본인이 마을에 태어나서 부모님도 모셔야 했고 장손이라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 있어서 일찍 결혼해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앞에서 사주는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해당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그냥 내가 다른 길로 갈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이 저는 정확히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사주 상담을 하러 갈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내가 언제 결혼할까요? 또는 연애는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취직은 될까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합격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자녀를 낳을까요? 또는 언제 이혼하게 될까요? 또는 언제 죽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크게 나눠서 운명론이 있고요. 또는 숙명론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운명론 할 때 운은 운전할 운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고요. 숙명론은 한자로 하면 숙자가 머문다는 뜻이거든요. 숙박하다 할 때 그 숙자, 이건 뭐든지 정해져 있다라는 걸 뜻해요. 인간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도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 같은 게 딱 이런 거죠. 그 왕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신탁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장차 크면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아내,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랑 결혼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로 성장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내는 자살을 하고요. 본인은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고 어딘가로 떠나죠.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이 녹아져 있는 그리스 비극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사주가 정말 중요하다, 이 사주 원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떤 인생의 성공 여부, 부의 크기, 사회적 지위, 건강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사실 사주 원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죠. 대운하고 세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집안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특수 환경인이 나에게 조력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노력입니다. 어떤 의지나 성실함,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인생의 성패나 이런 걸 논할 때 많은 분들이 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운이 중요합니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환경이나 내가 무언가를 시행하는 단계라면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 원국은 다르게 보면 씨앗이나 아마 토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운이나 세운은 계절의 흐름 또는 날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씨앗으로 토양에 뿌려져서 물을 맞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됐는데 내가 그 싹을 틔운 그 환경이 비옥한지 아니면 비가 내리더라도 물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또는 아스팔트 땅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환경이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태양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식물이 자라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 환경도 운하고 좀 맞물려 있긴 한데요.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인지 공기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곳인지 그늘진 곳은 아닌지 햇볕은 잘 드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력은 내가 식물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물을 잘 주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청소는 열심히 하는지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잡초는 잘 뽑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포커스가 사주에만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하고 나쁜 사주를 구분하고 내가 무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주에서 그 원인들을 다들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주 원국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태어났을 때 그 계절이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간지로 상징화시킨 거거든요.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만 알 수 있다면 MBTI하고 다를 바가 없을 건데 사주 명리학은 다른 학문들과 다르게 타이밍을 알려주죠. 왜? 계절의 흐름을 미리 예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에게 겨울이 다가왔는데 겨울인 줄 모르고 씨앗을 뿌리면 바보가 될 겁니다. 봄이 됐을 때 씨앗을 뿌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알려주는 게 사주 명리거든요. 어쨌든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에 가중치 점수를 둔다면 저는 사주 원국은 한 30점, 대운하고 세운도 한 30점, 이 환경은 20점, 노력도 20점 정도의 가중치를 주고 싶어요. 만약에 나이가 정말로 어린아이다, 신생아다 라고 한다면 사주 원국보다는 환경이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누군지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경우인데 아들이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들이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딴따라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재능을 키워주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고요. 다른 케이스는 사주가 같았는데 아버지가 음대 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부모가 누군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내 자녀가 이 사주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실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20대 중후반 정도 돼서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주 간지의 기운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자,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 파이님들은 어떤 답변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생명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지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랑요 사주 명리학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답을 내린다고 보거든요. 웬 갑자기 양자역학 이야기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이죠.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를 연구하는 물리학이고요. 사주 명리학은 어쨌든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는 물리학이고 하나는 동양 철학이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다루는 세계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양자역학이 뭔가 정해진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하고 사주 명리학을 연결시켜서 영상을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초코서당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주명리학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자로 참여하고 계시는 김동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블로그에 양자역학으로 바라본 명리학, 운명은 진짜 정해져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걸 미리 밝힙니다. 먼저 양자역학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 천재의 이름은 뉴턴이었고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고전역학의 체계를 세웠죠. 이 법칙을 통해서 인간은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요. 달의 궤도나 움직임, 기차의 속도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역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던 학문이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사과를 구성하는 원자는 볼 수 없잖아요. 사과를 구성하는 그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미시세계를 탐구했던 물리학이 뭐냐?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양자라는 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말하거든요. 양자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 단위인 거죠. 이것도 명리학의 음양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양을 이제 보이는 세계, 가시세계라고 하면 음은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사과를 양이라고 하면 사과를 이루고 있는 원자 같은 걸 음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음과 양을 이렇게 양을 가시세계, 음을 미시세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승진했다 라고 볼게요. 이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현실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승진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현실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의식이나 가능성의 영역일 겁니다. 내가 승진하기를 바랐는데 마음, 의식 또는 승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마음에 품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가시세계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로 승진했다 또는 못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미시세계는 잘 모릅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게 미시세계인데요,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승진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 자세,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회사 업무에 임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시세계가 가시세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원자는 입자일까 아니면 파동일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걸요. 이 영국에 토머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이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슬릿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빛을 쏘이면 딱 이렇게 상이 매체할 텐데, 실제로 빛을 쏘였을 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파동이 서로에게 간섭하는 식으로 슬라이드에 상이 맺힌 거예요. 물론 우리는 빛이 공기나 유리 같은 물질 속에서 굴절도 하고 회절도 하고 간섭도 하고 또 평광되는 걸로도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아는 그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라는 실험을 하면서 빛이 그냥 파동이 아니라 입자처럼 작용할 때가 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요. 이 실험에 기반해서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여러 물질들도 혹시 파동의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파동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가설을 제기하게 된 거죠. 이게 양자역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전자를 또 이중슬릿에 쐈는데 역시 또 파동처럼 나타나가지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전자가 실제로 이 이중슬릿 중에 어디를 지나갔지라고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검출기를 갖다 대면 전자가 파동이 아니고 입자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동이 입자로 바뀐 거죠. 관측한다는 행위, 그러니까 무언가 개입을 하면서 결과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빛이나 전자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이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양자역학을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걸 비꼬려고 만든 사고 실험인데, 역설적으로 이게 양자역학을 가장 잘 묘사하는 실험이 되어버렸어요.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 옆에 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있어요. 이 병은 망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네모난 거 안에
방사능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1시간에 50%의 확률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우라늄 입자가 놓여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방사선이 실제로 방출이 되면 여기 있는 기기가 그걸 감지해서 결국엔 망치를 작동시키고 망치가 유리병을 깨면 독극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죽는 시스템입니다. 50%의 확률로 방사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1시간 뒤에 이 상자 문을 열었을 때 고양이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지금 50%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이중슬릿 실험으로 비유하면요, 똑같이 상자 안에 고양이하고 독극물이 들어있는데 아까 이중슬릿 실험에서는 이 양자가 어떤 쪽을 지나갔는지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나오고 검출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그냥 슬라이드에 파동처럼 나온다고 했잖아요.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보이고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나오는데 우리가 관측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상자 안에 독극물하고 같이 있는 고양이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둘 다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파동인데 관찰을 하면 입자로 바뀌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방사선 물질이 붕괴가 돼서 방출이 되냐 아니면 붕괴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출이 안 되느냐, 이거는 50대 50인데 그 모든 상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률로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아까 고양이 같은 경우도 죽어있음 그리고 살아있음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야, 고양이가 죽어있는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공존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양자역학을 비판하려고 이런 실험을 제안한 건데 이게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사고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모든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면 이 중첩 상태가 붕괴된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관찰한다는 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개입한다, 의지를 갖는다, 행동한다, 이렇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세계, 이 양자의 세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찰이라는 행위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걸 명리학이랑 함께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명리학에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다. 사주에 따라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본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완전 연소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학문인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걸 공부하고 언제 결혼하고 자녀는 몇 명 낳고 이런 정해진 운명을 보여주는 애언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저는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유도 해요. 밖에 나가서 연을 날립니다. 연을 잘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을 당기는 방향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풍이 불어야 돼요. 이건 내가 나에게 유리한 용의신, 대세운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실제로 내가 연을 띄우고 순풍의 방향대로 끌고 가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을 날리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연을 날리면 결국엔 연도 찢기고 줄도 끊어지겠죠. 곧 태풍이 분다라는 걸 알면 하늘에 띄어 올렸던 연을 다시 감아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결국엔 운이라는 것도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운이 들어와도 내가 그 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불리한 운이 들어왔을 때 미리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서 올해하고 내년은 나에게 불리한 시기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내가 자만하지 말고 투자하려고 했던 건 일단 물리고 신규 채용하려고 했던 공고도 내리고 창고에 있는 재고 물품부터 정리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방어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매출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은 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이건 외부에서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외부에서 그냥 툭 떨어진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주 명리학의 기본 전제가 음양오행입니다. 음과 양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근데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음으로 갔다가 다시 양으로 갔다가 다시 음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인간의 운명 따위가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운명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정해진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탁 주어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전자가 내가 관측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이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확률의 세계가 또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결국에 내 삶에 내가 주체적으로 개입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그게 이어질지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안고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운을 사주에서는 용신운이라고 합니다. 이 운은 인생에서 대박을 맞는 그런 운이 아니에요. 뭘 하든 성공하는 운이 아닙니다. 로또를 사면 당첨되는 그런 운은 아니에요. 대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 상태라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성공하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도 못하고 더 추락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성별도 같은 사람, 거기에 따라서 대운하고 세운이 모두 같은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요. 사주 애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사주입니다. 일간이 간목인데 주변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정관하고 편관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의 뿌리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행이 들어와야 운이 좀 유리하게 흐릅니다. 근데 다행히 대운이 갑인으로 들어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대운은 만약에 갑인 대운의 신사년이라고 할게요.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대운의 지지가 인목이잖아요. 그리고 일지에 있는 신금, 세운에 있는 사화가 인사신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좀 묶입니다. 그리고 갑경충이 돼가지고 결론은 일지에 있는 신금과 시간에 있는 경금, 편관이 모두 묶이거나 흔들려서요. 원국에 있는 정관만 아름답게 남죠. 그런데 세운, 천간에 신금, 정관이 뜨니까 정관의 기운이 되게 순일해진다. 그래서 대운은 워낙 좋고 정관이 아름답게 기운이 순일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얻을 거야 라고 단정짓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단정짓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결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 취업을 할 생각이 없고 본인이 이 관성의 기운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화일간인데 임수평관이 들어올 때 오히려 직장을 나오고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관이 강해지니까 제가 뭔가 루틴한 환경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일에 강점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엉덩이 붙이고 책을 썼어요. 이렇게 정관의 기운이 강해질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적 위치,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죠. 또는 정관이 상징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속성이요. 안정성이 높아진다. 사회적인 제도나 질서를 잘 따르게 된다. 이 세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현실로 발현될지는 내담자랑 상담을 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면 내년은 안정성이 높아지는 해라서 내년에 결혼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하지만 배우자의 사주도 함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선생님, 저는 취업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요. 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하면 내년에 취업하실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관이 하나 순일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주 원국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그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왜? 그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내년 혹시 어떤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은 실은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객관화하고 어떤 쪽으로 내게 주어진 가능성과 다가오는 운을 끌어갈 것이냐, 이런 걸 자각해야, 아까 양자역학의 그 실험으로 봤을 때 비유해놓고 본다면 개입해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개입하고 그걸 끌어가려고 해야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파장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빛이죠. 근데 사주 명리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주 명리학이 뭔가 정해져 있는 삶을 단정적으로 애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들을 비춰주는 그냥 하나의 스펙트럼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에 따라 삶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주 명리학은 간지로 기호화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이 원국하고요, 대세운만 가지고 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고요. 왜? 고정된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내 가능성의 세계는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운명은 고정된 결론이 아니다.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의지에 따라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운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님들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뭔가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시고요, 좀 내가 품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상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해드린 이야기는 초코서당의 필자이신 김동규 선생님이 쓰신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그 글을 직접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